작년에 8만 채가 공급됐는데 서울에 올해도 8만 채니까 공급은 충분하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가 나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가 나쁜 사람이고 갭투자가 나쁜 사람이고 끊임없이 나쁜 사람을 생산해서 지금까지 나온 게 뭐냐, 대책을 발표하시면서 곧 보완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그럽니다. 50만 표가 내년 대선에서 중요하니까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정해야 한다. 그건 자기들이 술 먹다가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 종부세가 제일 높은 사람이 7.2%입니다. 7.2%는 20년 세금 내면은 집 가져갑니다 국가에서. 그거 몇 년에 한 번씩 내는 거냐 물어봅니다. 우리 매년 낸다. 그러니까 야 원더풀 코리아 그러더라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주택에 대해서 이런 제도를 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부추긴 겁니다. 상당 부분은. 그럼 지금 정책이 그렇게 좋았으면 효과는 언제 나타나는지도 전 모르겠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했죠. 저도 전세 살고 있는데 희한하죠. 정부 입장에서 보면 저도 행복해져야 되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창현입니다. 이렇게 또 바른사회 시민의 자유기업원 국민노조 한국대학생 포럼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렇게 훌륭한 단체와 함께 이렇게 토론회를 개최하게 돼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바람직한 형태로 개선되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갤럽이 7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지지 여부를 물었으니까 잘하고 있다가 9%더라고요. 예. 주택 소유자들은 79%가 잘못됐다라고 하셨고, 또 무주택자마저도 76%가 잘못됐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집을 소유하신 분이나 소유하지 않으신 분들 모두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부동산 정책이 지금 실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이 정부가 이제 거의 임기가 다 가고 있는데 이런 4년의 결과물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 참 성적이 안 좋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한 서울 아파트 값이 4년 만에 거의 2배 오른 수준으로 됐는데 2012년 말에서 16년 말까지 4년 누적 통화량 증가율이 한 33% 정도 되고, 그리고 2016년 말부터 20년 말까지 또 4년 누적 통화량 증가율이 M2 기준으로 또 33%. 그러니까 그냥 아주 간단하게 통계 몇 개만 봐도 박근혜 정부 4년, 문정부 4년 딱 비교하면 통화량 상승률이 똑같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돈 때문에 올랐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바뀐 건 정부인데, 박근혜 정부 때 정책과 문재인 정부 정책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 게 아니냐.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안 좋은데도 수요도 마음에 안 들고 공급도 마음에 안 들고, 수요는 투기꾼이라 싫고 공급은 여러 가지 면에서 토건족이라 싫고,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모두 억눌러야 되는 상황으로 가야 되니 참 가슴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공개념 3법도 그렇고 부동산 보유세, 토지 공유제, 벼락거지, 이생 진망, 영끌, 패닉 바잉 신조어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좋은 결과물들을 좀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많이 올라온 집값을 하나의 결과물로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픕니다. 오늘 심경훈 교수님께서 이렇게 또 저희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위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굉장히 좋은 정책 입안 방향을 자문을 해주셨는데, 또 그동안의 연구의 결과물들을 중심으로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전문가들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이제 또 공약을 만들거나 또 차기 정부에서 할 때 어떻게 이제 정책을 세워야 되는지 아주 좋은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이 부동산 문제로 상당히 삶의 질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래에 집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해서 내가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고 좌절감까지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망가진 데는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가 필요하고 잘못된 정책을 거두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은 그렇게 동의하고 있지는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 투기다, 부동산 투자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다라고 하는 국민 정서가 아마도 바탕을 이루고 있고, 그러한 정치인들 머릿속에도 그런 이 부동산은 투기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오해가 아마도 이런 부동산 정책이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한 그 부동산을 정작 투기로 몰아간 사람은 그럼 누굴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역시 정부의 잘못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는 그 본인들이 정부가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집을 지어서 판매하면서도 그것을 투기 상태로 몰아가는 그러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고, 국민들은 그래서 거의 투기에 해당할 정도 수만 명, 수십만 명이 한 번에 그러한 공급에 몰리는 상황까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투기로 만드는 것은 정부인데, 그것을 민간이 부동산 내 집 한 편 하나 만들겠다, 내 집 하나 얻는 게 그게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상당히 투기로 몰아가는 잘못된 인식이 지금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 한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금지시하고 그것을 괴롭히는 그런 정책이 참 안타깝게도 지금 계속되고 있고, 최근엔 아예 부동산 담보대출까지 금지시키는 긴급 조치를 정부가 단행을 했는데, 그러한 긴급 조치는 사실은 우리의 이러한 금융 문제까지도 악화시키는 아주 큰 실패가 될 것이고, 그러한 정책 실패는 또 다른 또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 상당히 전문가를 모시고서 하는 세미나, 이 세미나가 아마도 이러한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해법을 잘 찾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자유교본도 그러한 여기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함께 나누고 또 많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5번, 6번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오늘 한국경제신문 보니까 36번이라는 설도 있어서 그 한경 기자가 이렇게 막 샜는가 봐요. 그 기자가. 그래서 36번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좀 다른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이런 게 좀 많아져야 되는 게, 우리 윤 의원님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셨던 게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재밌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종부세 부과를 강화하는 거, 양도세 부과를 강화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또 좋아합니다. 대부분이 좋아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희한한 상황이죠.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바른 지식이 일반 국민들한테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면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적어도 지금 30대, 40대 친구들은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한 친구가 한 7, 80% 됩니다. 경제학에서 교육하신 분들이 정말 반성하셔야 되는데, 오늘 얘기도 다 경제학 원론에 나오거나 개론에 나온 얘기인데 그 친구들이 졸업만 하면 다 까먹은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것만 기억했으면 아마 정책에 대해서 이만큼 오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방금 부동산 정책은 7, 80%가 국민들이 7, 80%가 잘못됐다고 느끼지만은 다주택자 중과 문제, 양도세 중과 문제, 분양가 상한제 문제, 이런 것들은 상당수가 찬성하는 이런 희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도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고, 적어도 이제 경제학과 교수님들께서 대학교 때 강의를 제대로 안 하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진단과 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어떤 기조로 흘러왔고 그것들이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마지막은 뭐 감히 제가 어떤 방향을 얘기하지는 못하고 큰 뭐 틀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선진국은 없다. 이 정도입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 안정입니다. KB 지수입니다. 최근에 제가 지수를 쓰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지수 자체가 워낙 뭐 난장판이라서 지수가 좋은지 평균 매매 가격이 좋은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수는 86년부터 조사를 했고 평균 매매 가격은 2009년부터인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료의 영속성을 볼 때는 지수가 좋고 최근에 급변하는 것들 바로바로 보는 것들은 평균 매매 가격이 좋다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한번 비교해 보니까 대략 지수의 한 2배 정도로 평균 매매 가격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온 숫자들은 이게 저는 이제 80년부터 한번 장기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걸 놔두는데 이거 한 2배 정도로 보시면 이제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도대체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시점이거든요. 이 시점에 이제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출범하고 그 다음에 폭등하고 또 이렇게 또 폭등하고 이런 식인데 이 그 86년부터 35년 봤을 때 이게 진짜 이게 폭등 상황이었냐 여기에 대한 인식도 모르겠습니다. 그 집값이 안 뛰면은 아주 이상한 경제입니다. 그건 망가진 경제라고 보통 보시면 되고. 그 지금 제가 30년간 이 지수 KB 지수입니다. 저는 KB 지수를 주로 쓰는 게 요번에 부동산 원 지수가 최근에 뭐 한 달 만에 아파트 값이 28% 오르고 막 그랬죠. 서울 집값이. 굉장히 왜곡이 많고요. KB 지수는 부정확합니다. 부정확한데 부정확함에도 불구하고 86년부터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조사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볼 때는 뭐 KB 지수나 이런 것들 일관된 것들을 더 중요하게 본다라고 봅니다. 이게 전국이 KB 지수 할 때는 한 3.53% 올랐고 그다음에 서울은 4.17, 강남은 5.12. 그럼 이때는 얼마냐? 5% 미만입니다. 그럼 이때 폭등이냐? 그런 정책이 필요한가?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대략 뭐 6%, 강남은 6.7%뭐 이렇게 움직인 걸로 나타납니다. 그럼 이때 지금 봐도 이때가 폭등이었냐? 이것도 폭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그때 들어보니까 강남의 아파트는 매년 2배씩 올랐습니다. 매년 2배씩. 1억 하면 내년에 2억, 후년에 4억. 이때가 한 38%올 때입니다. 1년에. 이 지금은 뭐 그 정도는 아니죠. 뭐 한 4년, 5년 만에 2배 올랐으니까 예전에 비하면 별건 아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뭐 속 터지는 얘기긴 하지만은 도대체 안정이라는 게 그러면 이게 안정인 거냐? 이 정도가 안정인 거냐?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등락률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은 의외로 안 오르는 걸로 많이 이해합니다. OECD 가격을 한번 지수를 조사해 봤습니다. 이 지수도요. 미국보다 올랐다 적었다 뭐 미국보다 우리가 적게 오르고 많게 오르고 그런 큰 의미 없습니다. 조사 기관마다 다르고 조사하는 방식도 다르고 근데 이게 추세를 보면은 과거 이렇게까지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때부터 쭉 이렇게 갑니다. 여기 이제 이게 모이는 거는 이제 큰 의미는 없고 OECD는 조사하는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어떤 시점을 100으로 하거든요. 이때가 2012년쯤 되는데 이 이후로도 OECD 평균보다도 훨씬 적게 오른 상황입니다. 이 말은 OECD 다른 나라들은 훨씬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오르는 게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처음부터 세계적인 유동성 풀려서 이렇게 집값 오른다고 진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투기꾼 문제다, 다주택자 문제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게 잘못이었죠. 그래서 이제 6.19 대책, 8.2 대책, 8.2 대책이 좀 큰 대책입니다. 큰 대책인데 좀 재밌는 대책입니다. 8.2 대책 할 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저도 방학이고 뭐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전화 다 받아주고 했었는데 그날 아마 초기업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삼성이나 이렇게 큰 기업들 법인세를 어마어마하게 올린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음보론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법인세 올릴 때 대책을 발표하면 그 법인세 올린 게 묻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휴가가 있던 장관이 뛰어 올라옵니다. 그 당시에 김현미 장관님께서 휴가가 있다가 뛰어 올라와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재밌는 거는 뭔가 하면은 발표를 했잖아요. 하면은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데 다음 날부터 대책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모든 대책을 하고 나서 다음날 기자들이나 시민들이 전화를 했어요. 국민들이 전화해서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담당자가 없대요.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3, 4일 동안 담당자 없이 이제 정책이 계속 집행된 거예요. 또. 참 기억에 남는 대책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준비가 희한하고 너무 정약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대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도 이제 DTI, DSR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는 우리 정부에서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정말 전 세계에 내놔도 보고서만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사회 모든 계층을 다 아울러서 꼼꼼하게 다 챙겨준 어마어마한 보고서입니다. 물론 뭐 실현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선진국 저도 이제 주거복지 관련 그 보고서도 보고 정책을 봤는데 우리처럼 뭐 모든 그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그 가족 유형에 대해서 대책을 한 훌륭한 대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크게 피부적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런 대책이 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주택시장 안정대책, 그러다가 이때 이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정부에서는 공급은 너무너무나 많기 때문에 축진국만 잡으면 다 해결된다. 그러다가 이제 공급 확대 방안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그것들이 줄어들고 하는 상황에 줄어드는 게 아니고 투기 문제로 불거지고 뭐 그렇게 번져갔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가 또 나오고 안정화 방안이 나오고 뭐 그냥 한번 이렇게 쭉 봅시다. 이렇게 쭉 보시면은 대강 이렇게 왔습니다. 그 이사 대책이 이제 제가 정리한 거 가장 마지막인데 저는 이사 대책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처음으로 나온 대책입니다. 이런 대책은 원래 이제 보통 주택이나 이렇게 개발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사 대책이 뭐가 차이 있냐 이렇게 보시는데 그 전까지는 정부 대책이 작년 8.4 대책도 그렇고요. 딱 정부가 할 수 있는 물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8.4 대책에서 뭐 몇십만 원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다못해 방이동 주민센터에 120개를 넣겠다. 이런 것도 넣습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땅에다가 할 수 있는 내용을 넣습니다. 그게 이제 공급 계획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사 대책은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8030인지 3080인지 이런 표현하면서 첫 번째 한 3페이지 중 한 표가 나옵니다. 표가 나오는데 공급 계획표가 아니고 공급 추계표라는 게 나옵니다. 제가 한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한 공급 계획표를 다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주택 수급 계획도 수립한 적이 있고요. 공급 추계표라는 건 제가 처음 보는 단어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민간이 이 정도 물량이 되는데 거기에 5% 7% 계산하면은 이 정도가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추계를 한 표가 나옵니다. 8.4 대책까지는 대략 한 100몇십만 채가 됐었고요. 2.4 대책 때 80몇만 채가 들어가서 두 개를 다 합치면은 210만 채가 넘습니다. 이번 정부가 5년 내에 공급하기로 한 게 210만 채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참고로 우리나라 전세 주택이 한 2천만 채 왔다 갔다 합니다. 2천만 채 조금 더 됩니다. 근데 5년 내에 210몇만 채를 이번 정부에서 공급하기로 했는데 그중에 상당수는 2.4 대책에서 공급 추계치로 잡혀 있습니다. 공급 추계치라는 거는 뭐 민간이 호응을 안 하면은 뭐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보다가 이때 나왔던 공급 추계치는 이게 도대체 그럼 공급으로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추계치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저 상당히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8030 나왔을 때 80만 채 중에서 추계치를 다 제외하고 그냥 공공택지만 하면 25만 채입니다. 그게 뭐가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정부에서는 계속 그 추계치 중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역설이라 표현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가격이 대책이 나올 때마다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나요? 이때 한번 배우는 뭐 계속 뭐 특히 이때는요 임대차법 하고 나서 이때는 진짜 무섭습니다. 저는 사실 저는 이때도 안정이라 했다가 제가 예측할 때마다 다 틀린 사람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덜 오르는 게 아니냐. 근데 이때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때가 임대차법 하고 나서 그야말로 이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 특기할 만한 거는 6.17 대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지방 아파트가 한 5년 동안 빠졌습니다. 빠지다가 임대차법이라는 게 바뀌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역전해서 상승하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정책을 볼 때 검토와 절차는 충분했는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목표가 무엇인가? 강남 집값을 잡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강남 집값만 잡히면 참 행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강남 집값이 과연 중앙정부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강남 집값을 때려잡는 과정에서 서민은 보호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겠죠.
그다음에 서민을 위한다라고 지금까지 했는데 서민이 좋아졌느냐? 지금 정부에서 한 것들은 대부분이 건설과 부동산업에 충격을 주고 그리고 국민 경제가 위축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서민 경제가 더 힘들어지는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은 국민들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몇 년 지나지 않으면은 적어도 중산층이나 서민층은 공급 위축 또는 산업 위축에 따른 효과를 뭐 나쁜 영향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건설 경제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너무나 서민하고 직결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2배 뛰면은 서민 경제는 약간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대우건설부터 해서 탑건설 뭐 한 50개 업체가 망가지면 서민 경제는 그냥 망가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서민 경제하고 직결 상황이 다른 거죠. 그리고 할 때 단기 장기 효과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문제의식의 적정성인데 사실은 이제 이게 진단이 과연 맞았냐. 이번 정부에서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그겁니다. 김현미 장관님께서 단군 이래 최초로 장관 취임하실 때 PPT로 장관 취임식을 했습니다. PPT를 본인이 직접 브리핑하셨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는 게 그 5가구 이상을 사는 다주택자가 서울시에서 최근에 50% 가까이가 늘어가지고 서울 집값을 부추겼고 근데 그 50%가 따지고 보면 80명이 120명인가 그럴 거예요. 하여튼 뭐 말도 안 되는 숫자였고 그 옛날 예일대학교에서 그 대학원생하고 교수 결혼 비율이 100% 늘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 전에 한 명이었는데 다음에 2명 되니까 100% 늘었다고 해서 나와서 그 통계학의 교과서에 나오는 전형적인 이제 뭐 사기술 중에 하나 그런 것들하고 또 하나는 뭐라 했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부 다 한 60% 정도 자기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55점 몇 프로, 많을 때는 60% 되고요. 한 60% 합시다. 자기 집에 살고 40%는 남의 집에 사는데 서울은 40%만 자기 집에 살고 60%는 남의 집에 살고 있다. 40%에 살고 있는 그 다주택자들이 60% 다른 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뭐 거의 뭐 경제적 착취를 한다. 그 표현에 가깝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정말 잘 모르시는 게요. 대도시는요. 기본적으로 자가 거주 비율이 40% 된 것도 기적입니다. 베를린 같은 경우에 15%입니다. 스위스의 뭐 제네바 이런 데는 한 10% 미만이에요. 맨하탄 40%안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서울 오자마자 자기 집에 산다? 그거는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그분 말씀대로 전부 다 서울 사람이 자기 집에 살면은 여러분들이 서울에 유학 오면은 잘 데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사야 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걸로 해서 다주택자를 때려잡으면 이제 집값이 다 잡힌다. 근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세계적 유동성이라 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유동성 얘기 나옵니다. 참 그것도 참 신기해요. 그리고 공급은 충분하답니다. 그 제가 경작 개론 수업 들을 때 이랬습니다. 공급이 충분하다 모자라다는 건 작년에 10,000개 공급했으니까 그리고 올해도 10,000개 공급하니까 공급이 충분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가격이 오르면은 공급이 부족한 겁니다. 그게 작년에 10,000개 공급해서 충분하다가 아니고 지금은 20,000개, 30,000개를 공급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요가 변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계속 그 얘기했습니다. 장관님들부터 고위 관료들까지. 작년에 8만 초가 공급된데 서울에 올해도 8만 채니까 공급은 충분하답니다. 그 전제 조건 중에 하나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집이 충분히 공급된 상태, 주택보급률이 110%인 상태에서 그런 얘기하면은 이해는 갑니다. 근데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96점 몇 프로입니다. 주택보급률. 주택보급률도 아주 웃기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 가지고 전 세계 정책 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주택보급률이란 숫자 통계를 만든 것도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하여튼 뭐 공급에서도 충분하다 그러고 나쁜 사람 착한 사람 나누고 그리고 다주택자가 나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가 나쁜 사람이고 갭투자가 나쁜 사람이고 끊임없이 나쁜 사람을 생산해서 지금까지 나온 게 뭐냐. 나쁜 사람만 돈 벌고 착한 사람은 돈을 못 버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정책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책의 졸속성이라고 하는데 풍선효과라든가 뭐 지역별 상품별 가격대별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 정부는 그런 걸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은 올해 초에 무슨 대책을 발표하는데 그분이 참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책을 발표하시면서 곧 보완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그럽니다. 누가 이렇게 뚜들겨 패서 보완 대책을 만드는 게 아니고
대책을 발표하시면서 말미에 곧 보완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도대체 이게 정책을 만드는 제가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어떤 회장님 앞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고 있는데 어이 심 교수 그 담당자 누구야? 모르겠습니다. 2, 3일 내에 알려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런 얘기합니다. 그 회장님께서 물어볼 거예요. 이게 대책이 좀 미비한데 보고할 때 회장님한테 보고할 때 회장님 오늘 보고는 미비하니까 보완 대책을 좀 있으면 만들 테니까 일단 들어주세요. 그런 식의 삼성전자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보고하면 아마 바로 잘립니다. 제 기억에는. 담당자 물어봤는데 누군지 모르겠다. 그리고 보고하면서 보완 대책은 좀 있으면 나올 테니까 일단 들으세요. 그걸 어떻게 국민들한테 보고를 합니까? 저는 그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일 우려하는 건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정책을 만드는 생태계가 그냥 붕괴됐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여당 특위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국민을 떠보는 것 같아요. 이 얘기하면 던졌다가 아니면은 바꾸고 던졌다가 아니면 바꾸고. 전 정말 분노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무슨 양도 생각할 때 정부 생각할 때 야, 이 정책 하면 50만 표가 온대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50만 표가 내년 대선에서 중요하니까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정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할 수도 없는 발언입니다. 기본적으로 적어도 중산층이 국민 전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건 자기들이 술 먹다가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여당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한다는 게 그냥 드러나잖아요. 지금 진짜 세계적으로 선례 없는 정책들을 너무 많이 펴면서 그 정책을 폈을 때 누가 피해를 보느냐 누가 수혜를 보느냐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정책을 만들고 하고 나서는 담당자 모르겠다. 보완 대책 만들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자들도 뭐 지금 요즘 실명제를 다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뭐 처벌이 가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분별로 보겠습니다. 양도세 보유세를 집값 담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효과는 기본적으로 집값을 낮출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2000년대부터 연구를 해보면 양도세를 올리면 집값이 올라가는 걸로 나타납니다. 교과서적으로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뭐 물량 동결효과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가세는 낮춘다는 게 학자들이 동의한다라고 하는데 보유세도 적당히 높을 때 높이는 거고 지금은 너무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OECD 2위까지 부동산 세수가 가고 부동산 부문의 양도소득세를 합치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양도세를 제일 많이 내는 구간은 82.5%인가 그렇습니다. 그 종부세라는 게 있죠. 종부세가 제일 높은 사람이 7.2%입니다. 7.2%는 20년 세금 내면은 집 가져갑니다. 국가에서. 제가 그때 뭐 그 해외 학자들하고 이렇게 줌 회의하다가 이 얘기하니까 그 몇 년에 한 번씩 내는 거냐 물어봅니다. 우리 매년 낸다. 그러니까 야 원더풀 코리아 그러더라고요.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 기본적인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양도세와 보유세와 집값을 잡는다에 대해서는 그럴듯하다라는 얘기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실제 잡힌다 안 잡힌다에 대한 결론은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학자들이 수천 명의 학자들이 달려들었는데 별로 관계없다가 거의 다수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이거야 뭐 너무나 옆에 오른쪽 교과서 경제학 개론에 나오는 교과서입니다. 이런 겁니다. 공급이 굉장히 많으면요.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분양가 상한제하면 잡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만 원 공급할 때 그때 우리나라 주택이 680만 채 있었습니다. 680만 채 있을 때 200만 원으로 5년 만에 공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바로 잡혔죠. 지금 한 100만 채, 200만 채 있는데 확 잡으려고 그러면 한 400만 채는 공급해야겠죠. 그런 거 없으면은 바로 집값은 올라갑니다. 이게 시세 차익으로. 그 몇 명은 혜택을 보고 로또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다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 중에서요. 국가에서 줄을 세웁니다. 줄을 세워서 번호표를 줘서 당첨되면 5억 10억 겁니다. 그래 당첨 안 되면은 그냥 아유 또 기다려야지. 그런 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책입니다. 아마 그런 정책 외국에 하나 있으면 아마 해외 토픽에 나올 겁니다. 아주 희한한 정책입니다. 몇 명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다 진짜 그 당첨받은 요번에 그 줍줍 쪽들 받은 거 보면 15억까지 시세 차익이
기대된답니다. 그 말은 저도 사실 그 아파트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 되면 15억이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까지 들어가니까 경쟁률이 아마 몇백 대일이 아니고 몇만 대일까지 올라가겠죠. 그게 과연 바람직한 사회냐. 이거 뭐 교과서에서도 이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라서 뭐 대상할 필요는 없고요. 임대차 사업으로 서민이 보호된다.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제가 밑에 적어놓은 거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정말 분노할 만한 거는 이번 정부에서 할 때 그 여당의 뭐 어떤 패널이라 그래 그분들이 나와서 독일에서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하고 있고요, 영국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독일, 영국, 미국 하는지 다 확인해 봤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고 있다라고 거의 뭐 새빨간 거짓말을 했죠. 독일의 일부 도시, 뭐 미국에서는 거의 뭐 한 200분의 1 정도 되는 도시, 뭐 뉴욕이나 몇 개 하고 있고 뭐 그렇죠. 영국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또 희한한 거는요. 강남에 20억짜리 전세가 예를 들어서 강남에 20억짜리 전세가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계약할 때 5% 제한을 받습니다. 20억짜리 전세에 대해서 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전세가를 규제해야 되는지 일단 상상이 안 갑니다. 그 사람이 우리 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인지 아니면 지들끼리 그냥 뭐 알아서 그냥 막 먹고 살아라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주택에 대해서 이런 제도를 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런 현상들, 이거 선진국에서 저도 이제 교과서나 논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선진국에서 약간의 왜곡 현상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의 결과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뭐 독일이 겪는 부작용, 독일은 얼마 전에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임대료 통계를 했다가 위헌이 났는데 한 임대주택에 1720명이 줄을 섰습니다. 우리는 고작 9명밖에 안 섰습니다. 한 전세 아파트에. 우리도 이제 더 크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연구 결과는 대략 서민 전세난이 더 심각해진다가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차, 그 다음에 전세입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따르는 거는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 변화입니다. 이때까지는요. 임기 첫 해부터 이때까지 이 임대차 3법 2법 통과입니다. 이 정도면은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관리를 잘한 정부입니다. 근데 그 이상한 사람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오르는 게 여기 오르는 게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유동성이 많아졌다. 두 번째는 뭐였죠? 그저 가구 분화가 많아졌다. 가구 분화 무지 많았습니다. 보통 한 2, 30만 채의 가구 분화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 한 4, 50만 채가 가구 분화 됩니다. 그 가구 분화 왜 할 것 같아요? 원래는 그만큼 안 하는데 집값 샤도 뛰고 청약되면은 무조건 돈 버니까 일단 가구 분화하고 보는 겁니다. 정부가 부추긴 겁니다. 상당 부분은. 그리고 또 이런 얘기합니다. 이때까지 집값 오른 것 때문에 집값 오른 것 때문에 전세가 오르는 거지 임대차법 때문에 오르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하고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줬던 이 그래프하고 두 개 보십시오. 집값 이렇게 오르다 멈추고 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건지 전세만 딱 보시면요. 이게 앞에서 얘들은 반응이 거의 없다가 이때부터 폭발합니다. 어떻게 이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때까지는 유동성이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유동성 푼 것도 아니고 이때까지는 가구분 하나도 안 하다가 가구분 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임대차 입법 통과입니다. 이 그래프만 보면 아십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딴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총리님께서 정말 속 터질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거 하니까 원래 3년 정도 임대 사는데 5년 살게 되더라. 그리고 전세값도 안 올랐더라. 그래서 그때 저도 얘기했고 몇몇 기자들이 기재부에다 뭐라 했는가 하면은 그 단지 100개를 조사했다 했습니다. 100개 단지 리스트 좀 주시오. 리스트가 아니고 그냥 그 숫자만 주시오. 그 사람들 분명히 계약갱신제 때문에 좋아진 면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가격 폭등은 분명히 있을 거다. 가격 폭등은. 그 사람 2년 동안 행복할지 몰라도 2년 지나고 나면은 2배 아니면 3배 가격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통계를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지금 또 정부에서는 그 자료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분명히 서울에 유명한 아파트 단지도 있고 100여 개의 단지를 자기들이 조사해 보니까 임대차 입법하고 나서 너무너무 세상이 좋아졌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저도 내년에 쫓겨납니다. 저도 전세 살고 있는데 그래서 참 희한하죠. 정부 입장에서 보면 저도 행복해져야 되는데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도 대출 규제하면 뭐 수요가 감소해서 뭐 전체 시장 안정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그러는데 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서민들을 죽이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특히 지금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를 최근에 더 쪼고 있죠. 그 뭐 풀장애 뭐 패러독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그 여러 연구들이 LTV나 이런 것들 단속하면은 서민들이 더 어려진다. 특히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가계대출가 이제 1,800조인데 대략 한 반 왔다 갔다 하는 게 주담대입니다. 주담대 한 반 정도가 생계형 대출입니다. 그 생계형 대출을 더 못 받게 하면은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데 누가 더 힘들지는 모르겠습니다. 현금 가진 사람들이 좋지 않은가. 공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급 물량인데 파란 게 공공공급 물량입니다. 저도 이게 저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게 최근 5년간 주택인허가에서 공공이 차지한 게 5.9%입니다. 정부에서는 요 물량을 한 2배 튀겨가지고 공급하면은 모든 국민이 행복해진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뭐 그 경제학 개론 보시면 구축 효과 그런 거 있죠. 그 민간을 못하게 하고 공공만 한다. 지금 이사 대책이 대강 그런 겁니다. 민간이 하면 어마어마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다가 분양가 상한제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뺏어가니까 못하게 하면서 공공이 2배 늘리면은 물량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 된다는 주장이에요. 근데 저는 이 물량 중에 상당 부분 준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은 이 물량을 그냥 붐업하면 요만큼 올라가면 얘가 2배, 3배 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왜 자꾸 이것만 가지고 다 키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신도시 정책 뭐 발표하고 사전정책, 사전청약 발표하고 했지만은 내용을 보면은 이 집값 촉발의 가장 출발은 서울 시내에 그럴듯한 주택이 없어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건 절대 못 짓게 합니다. 정부에서. 태릉이나 과천이나 아니면 뭐 고양이나 이런 데 집 짓는 것만 허용하지 서울 시내에 그럴듯한 집을 짓는 거는 절대 못 짓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으려면은 내 혼자 지을 수 있다. 공공에서. 그게 과연 괜찮은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오르면은 공급이 빨라지고 많아지는 그런 시스템만 복원되면 됩니다. 근데 이런 논란이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옛날 뉴올리언스를 한번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예를 들어서 현관문을 수리하는데 현관문 수리비가 원래 1,000불 정도에 칩시다. 1,000불인데 한 20만 채가 전부 다 현관문이 고장났어요. 2만 불로 뛰었습니다. 20배가. 그때 이제 정의를 앞세운 사람들은 야 이거 날 도둑놈들 1,000불에 해야 되지. 근데 미국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2만 불로 하니까 전국에 있는 목수가 다 와가지고요. 수리를 거의 1, 2년 만에 다 끝냅니다. 근데 그때 1,000불 냈으면은 번호표 받고 예를 들었습니다. 저같이 이제 좀 끝발이 없는 사람은 번호표를 받았는데 27.3년 후에 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을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분양가 상한제에서 우리 사전 청약 받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런 시스템을 한번 복원할 필요가 있다.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이 빨라지고 많아지는. 그래서 강남이나 서울 시내 아파트 값이 오르면은 강남이나 서울 시내에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서 가격을 하방 압력 주고 좀 많이 오르면 그 외곽에 더 많은 개발이 일어나고. 근데 우리는 가격이 오르니까 그 개발을 아예 못하게 하고 가격은 오르는데 공급을 못하게 하면 더 오르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물론 뭐 서민의 주거권 보장은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의아한 게 소득 한 4분위까지는 전 세계가 뭐 공공이 개입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한 7분위, 6분위까지 공공이 해야 될 건지 한 3, 4분위부터 2위까지는 민간이 같이 공급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그래프 보시면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그래프 보시면은 공공은 요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나머지 이 친구들이 공급하는 거에서 어떻게 조절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이 친구들을 계속 2배, 3배 늘려봐야 별로 늘지도 않습니다. 민간 부담만 늘어나고요. 그리고 단기 정책적으로는 이건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 절대 안 되는데 저는 김현미 장관님께서 그 빵이라서 뭐 못 굽고 뭐 칩이라서 못 굽고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얘기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은 전세 때문에 튀고 있습니다. 그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내년에 전세 계약갱신이 끝나서 들어가야 됩니다. 계약을 해야 됩니다. 지금 5억에 살고 있는데 9억이랍니다.
그러면 내가 내년에 계약갱신 9억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10억짜리 집을 사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힘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시장에서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어떤 걸 줘야 될까요? 교과서에서는 아주 심플하게 됩니다. 공급 확대하고 수요 줄이면 됩니다. 공급 확대, 전세 공급 확대 아주 쉽습니다. 월세 지금 주고 있는 사람들 한 1년 동안 전세 돌리세요. 전세 돌리면 양도세, 재산세 면제할게요. 그러면 전세 공급 확 늘어납니다. 2배 늘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세 수요를 줄이는 것도 아주 쉽습니다. 경제 개론 교과서는 항상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든 월세로 돌리든 합니다. 월세에서 혜택을 줘서 월세를 돌리든가 아니면 매매로 대출 많이 줘가지고 집 사게 하든가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파는 사람한테 혜택 주고 한시적으로 단기적인 전세 대책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과서에서 말하는 아주 쉽고 원론적인 정책, 공급에 따른 원론적인 정책 그건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대선 후보들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좀 화가 나는 게 여당 후보들은 지금 정책이 옳았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정책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당 후보는 잘못됐으니까 바꿔보자가 있는데 여당 후보는 뭐 토지 공개념 하여튼 뭔가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지금 정책이 옳았으니까 더 세게 나가야지 세상이 밝아진다라고 믿는 것 같고 그럼 지금 정책이 그렇게 좋았으면 효과는 언제 나타나는지도 전 모르겠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몇 년 더 지나서 보게 되면은 결국 피해보는 사람들은 부자들은 약간 귀찮아지는 정도고 진짜 피해를 보는 거는 서민들이 볼 겁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요. 경제학 개론에 대한 그 정도 지식만이라도 최소한 젊은이들한테 많이 전파시켜가지고 전반적인 국민들이 최악의 선택을 하는 건 막는데 기회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큰 방향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공급의 실패가 먼저 앞서고 세제 운영에서도 많은 무리수와 또 실패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올 초부터죠. 이미 이제 공급 정책으로 돌아선 지는 좀 됐잖아요, 정부가. 근데 이제 공장에서 베이커리 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급 문제가 안 풀리고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세제 문제도 정부가 올 초 선거 이후에 많은 이제 스탠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관리에서는 공급 정책으로는 이미 작년에 바뀌었고 세제도 올해부터는 지금 그간의 행보와는 다른 반대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여당을 중심으로. 자, 이것도 결국 국민들이 심판을 내린 거죠. 세제도 좀 문제가 있다. 자, 거기에 대한 답이 지금 뭐 큰 방향 전환은 있지만 아직 완전히 이 방향을 제대로 전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지금 취하는 방향 전환은 단편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은 아직 제대로 잘 찾아보기 어렵다. 왜? 그럼 도대체 어떤 게 근본적인 문제였을까요? 이번 세제 운영에서 발견되는. 제가 볼 때는 뭐 첫 문장이 제 생각입니다만 저게 본질적인 문제 아닐까. 세금이라는 것을 지금 정부가 목표로 하는 투기만 없으면은 우리가 집값이 안정될 텐데 라는 어떤 희망에서 투기를 잡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했다는 거죠. 그리고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또 수단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세금의 어떤 기능을 부동산 세제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부동산 세제의 기능을 투기 방지하고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수단으로 너무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걸 떠나서 남용하는 수준에까지 갔던 것 아닐까. 그래서 세제 기본 원칙이나 방향을 무시하고 수요 억제를 위한 여기서 대증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 뭔가 잘 안 되면 옮겨서 이거 하고 또 안 되면 또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어떤 증세에 따라서 그냥 요법을 그때마다 이렇게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하는 안 되면 더 센 거 쓰고 뭐 항생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안 나면 자꾸 센 거 쓰고 네. 그런 대증적인 요법만 나온 것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떠한 무리수가 있었는지는 이 숫자가 보여주는데 6%의 보유세 세율, 75%의 양도세 세율, 취득세 최고 12%. 자,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높으냐? 아까 이제 해외 학자들이 물으셨다 그랬잖아요. 한국은 세금이 채찍이다. 이런 부동산 세제는 투기 세력이나 집값을 잡는 채찍으로 인식돼 있어서 이렇게 무리한 정도의 징벌적인 과세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 과세로 채찍을 맞는 사람은 보셨나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맞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 주위에선 적어도 이걸 내고 분해가지고 집에 와서 씩씩거리는 사람을 못 봤어요. 잘 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팔고 안 사고 법인으로 사면 12%다. 법인은 즉각적으로 해체하죠. 그죠? 또 다른 어떤 풍선 효과가 그런 거거든요. 그럼 그게 사라졌으면 끝나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종기를 없었더니 저쪽에 생겨 있더라 이거죠. 이쪽에 종기를 항생제로 막은 줄 알았는데 저쪽에 더 큰 종기가 생기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채찍을 썼지만 이 채찍은 파리도 못 잡고 몸통도 못 잡고 뭐 이렇게 날아다니는 벌레도 못 잡고 집값은 더더욱 못 잡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질문이 있죠. 그러면 세금으로는 집값을 못 잡습니까? 예, 못 잡습니다가 제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 부동산 세제가 출발점 자체가 이 정부 시작할 당시에 그렇게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교육 특위니 뭐니 했을 때 부동산 세제가 이제 중요한 어떤 떠올랐고 그때 큰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래세는 좀 낮추고 보유세는 정상화하자. 근데 이 말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람을 아직 제가 못 만났어요. 학자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그랬지만 학자 말고 일반인도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인다는 게 좀 근사하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 우리나라 보유세가 너무 낮다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좀 내야지. 근데 거래세가 높다면 그럼 거래세는 낮춰야지. 이런 어떤 근데 이제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비싼 집의 사람들은 보유세 세분을 높이는 게 맞다. 그러나 이제 집 살 때 누구나 다 2, 3%에 만약에 취득세를 내야 한다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취득세는 부가가치세 같은 거죠. 집을 살 때 내는 어떤 붙는 세금, 그죠? 그런 생각에서 누구나 내는 취득세는 좀 낮추고 보유세는 아무래도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이 많이 낼 테니까 보유세는 높이는 게 맞겠다. 이런 정도의 인식은 대중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대체로 정치계나 이런 어떤 학계, 일반 언론 또 이런 대부분 다 동의한 어떤 아주 쉬운 원칙이었는데 단순한 원칙이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니까 불합리한 요소가 많이 있었던 거죠. 효율성, 형평성, 투명성에서 봤을 때 그렇지 못한 요소를 해결해 갔으면 되는데 이게 더 악화된 것 같다 이거죠. 이게 더 악화된 것 같다. 공급을 막거나 거래를 막는 데서 효율성이 무너진 것일 거고요. 형평성도 그렇게 저희가 볼 땐 낮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종부세 많이 올렸는데 형평성 낮은 거 아닌가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종부세 대상은 뭐 지금 말이 많지만 매우 협소합니다. 상위 2, 3%. 이번에 최근에 좀 늘어난 거지만 여전히 그 수준이고요. 집이 없는 사람이 여하튼 우리가 40% 뭐 서울은 더 많지만은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무주택자인데 어떻든 집이 있는 분들은 우리 아까 그림 봤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지방에 있는 아파트, 주택까지도 이제 집이 지금 오르는 상황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는 무주택자들로 이 상대적 박탈감이 이제 한정이 된다 이 뜻이에요. 옛날에는 비수도권에 있는 집 소유자들이 박탈감을 느꼈는데 이제 그분들이 또 이제 조금 뭐라고 할까요? 해소가 되는 거고 진정한 의미의 이런 주택 급등을 했을 때 희생은 결국은 미래의 집을 사야 되는 다음 세대나 지금 집이 없는 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과 무주택자가 진정한 피해자예요. 사실은 그렇겠죠. 소득이 빠르게 오르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면 그리고 집값이 그렇게 좀 하방 경제적이라면 그분들은 기회가 점점 없어지는 거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종부세로 형평성을 올리기에는
그건 심리적인 효과는 거두고 정치적인 그 프로파간다나 상징성은 높이겠지만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간에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불형평성의 문제는 종부세는 전혀 시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주택자, 집에 한 채라도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은 재산세거든요. 자, 근데 재산세는 아시겠지만 원래 매우 낮습니다. 우리가 보유세가 낮다고 할 땐 재산세가 낮다는 뜻이에요. 그럼 보유세를 정상화하겠다는 건 재산세를 높이자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종부세만 높였다 이거죠. 그 형평성이 나아졌겠는가? 나아질 수가 없죠. 오히려 형평성은 더 박살이 났겠죠. 그죠? 왜냐하면 집값이 이렇게 지방까지 뛰는 상황에서 재산세는 어떻게 돼 있죠? 지금 6억 이하는 특례를 줬는데 9억 이하까지 특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더욱더 낮아졌기 때문에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의 갭은 전혀 시정되지 않고 넓어만 가는 겁니다. 세금 문제가 해결 전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형평성도 놓친 거예요. 뭐 투명성은 제가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양포세. 오늘 논술위원께서 양포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오기 직전에 누가 물어봤는데 그게 뭐였죠? 그랬더니 기억이 났어요. 양도소득세를 포기했다. 세무사들이. 근데 저희들이 그런 얘기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옛날 특위에서도 뭐 세제실사람이나 거기 세무사 전문가도 있었는데 양도소득세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너무 세세하게 바뀌어가지고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다. 일반 국민 납세자는 어떻겠습니까? 납세 수능성이 뭐 상당히 악화된 거죠. 특히 이 양도세 문제, 불확실성 커지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세금 문제에서 합리적인 대응을 할까 이런 기회를 앗아가는 거니까요. 거기에 그런 문제 하나도 해결을 못할 뿐더러 개형적인 구조. 제가 말하는 여기서 개형적인 구조의 대표적인 건 거래세가 너무 높고 보유세가 너무 낮은 거 해결을 못했죠. 그다음에 보유세에서도 유주택, 무주택 간의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무주택자 일단 빠지고 주택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중저가와 고급 주택 사이에 이런 쪽에 이제 치우치다 보니까 재산세는 낮추고 종부세는 높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보유세가 양극화되는 아주 왜곡된 구조로 가는 거죠. 보유세는 그냥 집에 있는 사람들이면 집값에 비례해서 편입과세로 대충 내시면 세원도 넓고 적정 세율이 돼서 세수는 늘고 형평성 문제도 많이 완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유세가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좋다 이 얘기를 이제 다 합니다. OECD나 이런 정책 보고서에서 다 보유세를 괜찮게 보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제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뭐 너무 말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투명성 얘기했고요. 그래서 조금 이게 총체적 난국인가? 이제 이런 어떤 욕을 먹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떡할 거냐? 그건 뭐 그냥 상위 2%의 보유세를 걷고 이렇게 제한시키겠다 이런 식의 단편적 대증적인 거 하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11억을 했잖아. 그거 문제 해결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종부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감면 확대나 재산세 감면 확대나 종부세 양도세 부과기준 완화 같은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는 수 없다. 근본적인 어떤 재출발을 하자. 그래서 투기 방지로 세금을 이해하지 말아 달라 이거죠. 부동산 세제를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자. 효율성 형평성하고 역시 대부분이 합의했었던 거래세의 비효율성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낮추자. 이거 너무 세수가 지금 지방 취득세가 얼마라고 지방세가 이제 100조 가는데 취득세가 지금 혁혁한 그 웃고 계시죠? 지자체는 지금 뭐 국민들은 힘드시겠지만 우리는 좋습니다. 근데 과연 놔둘 것인가? 그리고 형평성 효과가 큰 보유세를 지금처럼 양극화해서 종부세만 이렇게 계속 갖고 문지르고 있는데 이것만 갖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좀 과감하게 보유세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향으로 가야겠다. 어떻게 갈 건가? 간단하게 써봤습니다만 요즘 토지 과세 중요하다고 또 여당 일부 대선 후보들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공부를 잘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주택은 생활 필수제입니다. 근데 그래도 생활 필수제로 토지는 좀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특히 도시민의 경우 나는 꼭 가평에 은퇴하면 100평짜리 내 전원주택 짓고 거기서 내가 텃밭 할 거야. 그거는 생활 필수제겠죠. 노후 필수제. 이제 그런 거 말고 그런 소형 전원주택 말고 대단위의 토지 위주로 과세하는 거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효율성이 작아요. 그리고 토지를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은 부자입니다.
부자 되고 싶으면 토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르십시오. 너무 집만 이게 조금 한 세대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집이. 자, 하여튼 생활 필수제인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서 형평성, 부동산세의 형평성을 보기보단 토지가 효율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더 맞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비커리라는 할아버지 돌아가신 분이 이미 오래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토지 중에서도 undeveloped 땅, 그러니까 아직 미개발 땅, 이거는 땅값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너 지금 땅이 없어 난리인데 개발하라고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 야, 너는 세금 많이 내. 이런 취지인 겁니다. 대신 빌딩을 지어서 투자를 많이 한 쪽에다가 너무 많이 과세하지 말라. 이것은 개발 행위를 이제 과세하는 거니까 아주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집, 패밀리 홈은 과세하면 안 되겠죠. 이건 누구나 한 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꿈이 다만 능력이 안 돼서 절반 정도가 갖는 게 이제 현실인데, 그러니까 패밀리 홈에 대한 과세는 사실은 세면 안 된 거예요. 물론 투자용 주택 과세할 수 있죠. 다주택이겠죠. 과세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처럼 징벌적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투자용 다주택, 투자 목적으로, 임대 목적으로, 사업 목적으로 다주택을 갖고 있는 건 임대소득 과세를 통해서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이렇게 양도세니 보유세 막 징벌적으로 하는 것보다 임대소득세를 정상화하는 걸로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보유세는 아까 말한 주택 토지인데,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뭐 두 개라 그랬잖아요. 양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두 개로 각각 갖고 있는 나라는 이제 한국밖에 없어요. 합쳐야겠죠. 네, 합쳐야 됩니다. 그리고 투기 목적으로 하니까는 막 다주택, 뭐 주택 채수로 막 보유세 막 복잡하게 하고 뭐 이러죠 지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택 가치로 하면 되는 거예요. 시골 주택 세 채 있는 게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거 뭐 인력인데요. 자, 다주택자는 세금을 막 세율을 높이고,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걸 다 지우고 복잡한 누진과세에서도 지금 보유세를 누진 구조로 갖고 있는 국가도 한국밖에 없어요. 세르비아 지방정부나 이제 상파울로, 브라질의 상파울로 시 정도라고 제가 전달한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6개 정도의 누진 구조, 이것도 없애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은 재산세는 그냥 다리미로 다리듯이 두 개 합치고 한 우리 저 젊은 세대가 저 같은 중년이 될 때는 그때 정도까지는 이제 15년, 30년에 걸쳐서 갈 수 있다면 두 개 합치고 단일세율로 가는 게 맞다. 그걸로 효율성과 형평성 절대 잃지 않습니다. 감히 단언하건대 넓은 세원에 대해서 적정세율, 지금의 낮은 재산세와 지금의 높은 종부세를 중간 정도로 하고 모든 집 가진 사람 중에서 정말 딱 실주거 목적에 그거는 조금 경감과세하고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단일세율로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고요. 만약 정말로 우리나라 국민이 자산, 특히 이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의 아주 극혐, 이것만큼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시정해야 된다. 그래서 재분배해야 된다라고 만약 사회적 합의가 강력하게 이루어진다면 저는 뭐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순자산세 형태의 부유세 과세가 차라리 낫다. 왜냐하면 내가 땅이 많고 내가 기업을 몇 개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부자예요. 뭐 강남에 집 딱 2개 있다. 뭐 강남에 2개 있고 뭐 강북에 하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집의 가치로만 하면은 한 4, 50억 가면 부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4, 50억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부자입니까? 수백억에서 수천억 가진 사람, 적어도 수천억이 돼야 자산 간 거예요. 그러려면은 기업을,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을 하나 경영하거나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막대한 채권이나 이런 주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토지 위주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거지. 집을 내가 100채 있어, 그러니까 난 부자. 이런 사람 우리 주위에 거의 없죠. 이건 뭐 완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겠고, 주택 소유로 부자를 가르겠다라는 발상은 매우 그 아주 비현실적인, 그러니까 제대로 좀 본질을 못 보는 그런 어떤 거죠. 그러려면 차라리 진짜 부자한테 차라리 세금을 걷는 걸 사회적으로 논의하자. 그러니까 부동산의 이렇게 1, 2% 이런 것은, 그러니까 주택의 1, 2% 종부세 이 논의는 부유세로 봐도 대단히 잘못된 거다. 진짜 부자가 이제 웃고 있는 거죠. 수천억 가진 사람이 7, 80억까지 내가 세금 받는 거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이건 스투피드한 제도인 거죠.
그래서 다 얘기했습니다. 다그 실거주 목적 보유세 부담, 뭐 다주택자 보유세는 정상과세해야 돼. 지금 소득세율로 해도 낮은 세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징벌적 수준, 중과세는 피하고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해야죠. 소득 수준에 비례한 임대소득. 나는 정말 월 80만 원밖에 임대소득 없어. 근데 나는 1억 버는데 80만 원 소득 있어. 그러면 종합과세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낮은세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득줄에 비례한 임대소득 필요한데 우리 지금 조금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너무 실효세율이 낮아가지고. 예, 그래서 뭐 다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은 이제 정책하고 관련이 되니까 오늘 신 교수님 얘기와 가장 이제 연결은 되는데요. 세금 얘기는 뭐 그런 원칙적인 얘기로 제가 대신하고 왜 세금이 집값을 못 잡는지는 아실 거예요. 세금을 무서워는 합니다. 그러면 거래가 얼어붙는 거예요. 시장을 혼내고 순간적으로 딱 냉각시키기에 세금은 순간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정부가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세금 막 하고 막 세무조사하고 공정거래 동원하고 이러면은 또 따방 잡고 이러면은 시장이 일시에 냉각이 되죠. 무섭죠. 그러니까 좀 피하는 겁니다. 태풍이 불면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1년, 2년, 3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국에서도 유사한 경험이 있는데 정부가 갑자기 세게 어떤 집값 잡는 드라이브를 걸면 초기에 반응은 하지만 그때 세금이 주요한 시그널 이걸로 쓰지만 이거 영원하지 않다는 건 합리적인 경제 주체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효과는 매우 초단기적인 효과는 그 의미는 있을지는 몰라도 안정화라는 건 근데 스테이블하다는 건 장기적으로 2, 3년에 걸쳐서 이 효과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세금으로는 그걸 못 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1인화가 되고 수도권 집중화 상황에서 이게 뭐 상시적인 초과수요를 말하는 거거든요. 주거 양호 지역에. 근데 거기는 지금 공급을 우리가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집값의 주범인데 세금을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금. 세금 무서워서 1인화 하지 말고 세금 무서워서 서울에 오지 말라? 안 될걸요. 예. 세금을 뚫고 옵니다. 예. 피해서 오든. 그리고 이제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의 지금 양적 완화 때문에 코로나의 양적 완화까지 겹쳐서 지금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세금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수도권은 세금이 좀 먹힐 수 있어요. 보유세 올리면 비수도권은 조금 집값도 좀 빠지고 정가도 좀 덜 돼요. 임대료에. 그러나 수도권 그중에서도 아주 많은 인기 지역은 독점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텍스 캐피탈라이제이션이나 해서 조위세가 하면 집값이 떨어질 거야 이런 것들은 경쟁 시장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이 수도권 일부 지역은 대부분 비독점 시장이기 때문에 보유세를 올라도 집값이 안 떨어지고 보유세 올리면 오히려 임대료의 정가가 돼요. 비수도권은 오히려 떨어지고 그러면 더 격차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적인 처방은 이게 경쟁 시장을 염두에 둔 것이니까 현실에서 독점적인 수도권의 양호한 주거 지역은 그 정책이 안 통할 것이다. 조심해야 된다. 투기 수요도 잡기 어려워진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교원 교수님이 그 발표해 주신 내용에 기초해서 공시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까 우리 김부철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토지에 대한 토지 세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 보유세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틀린 공시가격 가지고 무슨 투기를 잡겠다는 것이냐. 이건 문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하반기에는 그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이제 발표한 국토보유세 얘기가 나오면서 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부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그 헨리 조지를 거의 한 20년 만에 다시 읽어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의 상황을 2021년 한국의 상황은 만약에 헨리 조지가 다시 살아온다면 헨리 조지스트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지금까지 종부세를 없애고 종부세 대신에 온 국민에게 그러니까 종부세를 안 내던 국민들도 토지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다 토지 세금을 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산세 중에서
지금까지 재산세는 주택은 토지 건물 합쳐서 이렇게 부과가 됐었는데 그걸 굳이 토지분 재산세와 건물분 재산세로 나눈 다음에 토지분 재산세를 빼서 모두 다 국토보유세를 낸다. 뭐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이 공시가격이 정확하지 않다. 공시지가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떤 그 종부세 내던 상위 2% 정도 이런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다면 이제 공시가격 오류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을 차례가 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반기에 상당히 그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요. 뭐 의원님들 와 계시고 뭐 여러분들 계시지만 그 국토 보유세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확실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우리 얘기하죠. 경제학에서 그 조세의 귀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부과가 되면 오히려 주택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임차인들한테 이제 전가가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인들은 그렇게 이런 새로운 누군가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자 그러면 왜 이렇게 열광할까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정의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타심도 분명히 있고. 그런데 이제 저런 좌파 쪽에 왼쪽에 계시는 분들이 그거를 참 자극을 잘해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이 오른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건 답이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되는 게 없어.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이거 아니야? 그럼 뭐야? 근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대안은 없이 이쪽 왼쪽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그건 답이 아니야 라고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길게 오랫동안 이래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제도 연구하면서 이제 미국 제도를 많이 봤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금으로 투기 못 잡는 건 확실해요. 우리 학자들은 전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게 설득력은 없고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많이 과세국에 방문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우리는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주택에 집중해서 막 하고 불법적 거래도 많이 해. 너희는 안 하니?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어 너네 나라에? 심지어 제가 이제 해외 컨퍼런스 가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렇게 이상한 거래들을 많이 하니?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원인이 뭘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막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많아서 그래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제가 쭉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건 모두 다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용어를 좀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투기라는 거는 경제학에서는 불법적 거래만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다주택을 가지고 있어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투기라고 자꾸들 그러시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그렇다면 그거는 정부가 방치한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불법이라고 얘기 안 하니까 그냥 한 거예요. 경제 주체들은. 근데 그거를 열어놓은 채로 이제 와서 뭐 투기니까 그걸 막 단죄하고 이러는 게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일단 투기는 이제 불법적 거래를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그 투명성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투기를 세금으로 자꾸 잡겠다고 할 때 이제 저는 이제 다른 교수님들께서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요. 만약에 이론적으로 헨리 조지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능하다 합시다. 그런데 이 보유세의 가장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공시지가, 공시가격이 다 틀렸는데 틀린 공시가격으로 무슨 수로 투기를 잡죠? 높은 가격의 부동산이 투기라면 정말 높게 공시가격이 매겨지고 있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적과 돈키호테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 돈키호테의 칼이 다 이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서 돈키호테가 미쳤더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돈키호테가 가지고 있는 칼이 그 칼이 아니에요. 근데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더욱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공시가격 오류의 문제를 그대로 둔 채로는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이제
쭉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전문성 부족한 것과 투명성, 중립성 부족한 걸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세금을 굉장히 과도하게 걷고 있어요. 보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막 끌어오를 때 우리는 청약이 로또라고 하지만 진짜 로또를 맞는 건 현재 정부입니다. 정부. 정부의 곳간이 넘쳐나죠. 그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정부는 정말 표정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와, 내년 세수 엄청난데? 저 돈 어떻게 쓰지?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우리는 자꾸 야, 이 정책이 말이야. 부동산 가격 올리고 있어. 아, 보유세 이렇게 높으면 안 돼라고 하는데 우리 원점에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시장이 끌어오를 때 이렇게 많은 세금을 걷어도 되는 겁니까? 왜 필요 이상의 세금을 걷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세금 제도 자체를 다시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지자체에서 내년에 필요한 세수가 얼마다 얼마든지 예측 가능합니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내년에 걷어들일 세수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올해의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을 분석을 하고 아, 이 정도 올랐구나. 그럼 우리 내년 세수가 이만큼 필요하니까 요만큼씩만 거둡시다. 이렇게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정부는 그 어떤 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부는 도대체 정책을 왜 이렇게 쓰는 거야? 일부러 그런다는 의견이 있어요. 정부가 정책을 잘못 쓰면 계속 시장이 올라가잖아요. 가격이. 그래서 더 많은 세수가 거치거든요. 그죠?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큼 지금 이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그 한국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얼마만큼의 세수가 필요한지를 정해놓고 그다음에 그 이상의 세금을 걷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세금을 걷지 않는 게 필요하고 헨리 조지가 굉장히 그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데 그 헨리 조지 책을 쭉 읽어보면 이게 자본론의 5분의 1 두께밖에 안 돼요. 저 읽는데 한 하루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읽히는 책이 없어요. 근데 참 그래서 인기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쭉 읽어보면 헨리 조지는 이렇게 과도한 세금 걷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이 사람이 그 토지 단일세 얘기하잖아요. 토지 단일세의 핵심은 뭐냐 하면 다른 세금을 다 폐지하는 거예요. 소득세, 부가세, 모든 세금을. 왜? 세금을 부과하면 자꾸 전가되고 임차인한테 전가되고 그다음에 기업이 생산하는데 생산을 줄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쁜 세금들 다 없애고 우리 토지세만 남기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세금은 그대로 둔 채로 추가로 더 걷자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예, 그러니까 헨리 조지가 무덤에서 다시 뛰쳐나올 얘기예요. 내가 그런 세금 걷지 말라고 그랬잖아. 라고 얘기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옛날에 이미 140년 전에 그 여러 사람들이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세금이 그 생산을 저해하고 그래서 국가의 부가 떨어지고 그래서 빈곤이 온다. 참 큰일이다.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그 원인이 뭔지를 찾아본 거죠. 그랬더니 과도한 세금이 문제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읽어야 되고 좀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이거를 좀 재해석하는 그런 책을 좀 자유기업원에서 한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헨리 조지의 재해석 뭐 이런 것들. 지금 제가 아까 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정책적인 얘기를 조금 하자면 우리나라 투기를 잡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참 정말 충격적인 제도가 뭐였나요? 금융실명제였을 겁니다. 금융실명제. 우리나라도 이제 좀 미국의 50개 주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어떻게 하냐 하면 네이버 같은 거 딱 열잖아요. 그럼 어제 발생한 거래가 뿅 하고 지도 위에 튀어요.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을 하면 그 물건을 산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모두 다 공개됩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 공시제도 연구하느라고 하는데 그 거래량 가격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공시가격도 다 나타내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한 거래가 혹시 지나치게 높은 거래거나 낮은 거래면 그 지역의 감정평가사가 이 실거래를 분석을 해서 이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거래가 됐다면 얼마였을 거예요 라고 옆에 씁니다. 그래서 그걸 다 오픈해놔요. 자,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 모바일로 딱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누가 거래하는지 다 알아요. 그죠? 그럼 이상한 거래는 하지 않을 겁니다. 남들이 다 보는데. 그죠?
이게 일종의 블록체인이기도 해요. 블록체인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다 볼 수 있어요. 위조 변조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막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 제주도에서 이런 걸 이제 많이 찾았는데 2009년에 그 한 달 사이에 그 노인분의 토지를 기획부동산이 와서 산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사이에 약 3배 튀었죠. 그렇게 해서 쪼개서 팝니다. 예, 이게 아주 옛날 일이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런 거 보면서 이걸 전부 다 오픈해 놨으면 누구나 오늘은 무슨 거래가 됐지? 그리고 인터넷 열어서 다 볼 수 있다면 이런 짓을 할까요? 이런 시스템을 빨리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투기라는 거, 진정한 투기는 이게 투기죠. 한 달 사이에 3배를 튀어요. 그죠? 그리고 치고 빠지기를 하고 이거는 또 미등기 전매를 하기 때문에 세금도 안 냅니다. 한 달 사이에 손바뀜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투기죠. 그런데 이러한 걸 잡기 위한 노력을 누가 했나요? 이런 거를 진짜 잡아야죠. 그러니까 보면 정책이라는 것들이 지나치게 성과 위주로 가다 보니 이런 거는 잡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하고 제일 쉬운 거, 우리가 세금 거둘 때 유리지갑이 세금 걷기가 제일 쉽잖아요. 그것처럼 제일 만만한 건 주택 소유자인 거죠. 주택 소유자를 이제 투기꾼으로 몰아서 이렇게 뭔가 단죄를 하면 정의롭다는 느낌도 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이걸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모든 실거래 당사자들 온라인에 공개해 봅시다. 예? 정말로 누가 투기고 누가 투자를 한 것인지 한번 우리 다 같이 논의를 해봅시다. 자꾸 한 사람 표적 잡잖아요. 무슨 표적 수사하듯이 예, 저도 이 최근에 뭐 김연아 의원이나 윤희숙 의원 그걸 보면서 그건 완전히 도구화하는 거잖아요. 부동산을. 그러니까 그보다 더 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10채 산 사람이 그 뭐 당신 2채 가지고 있어 막 단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불투명성에서 기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계속 부동산은 정치 도구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사실 제가 뭐 여기저기 발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새롭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우리나라 공시제도는 3가지가 부족합니다. 첫째, 전문성. 일단은 이게 보니까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그 저번에 이제 제주도에서 국토부랑 공방을 할 때 지침을 모르고 있구나. 이게 표준주택이 폐가여도 괜찮아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침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 전문성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이 어떤 그 노인의 농지, 노인 농지 옆에 어떤 그 외지인이 와서 일단 괜찮은데 확 사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농지를 통해서 나오는 게 1년에 1,000만 원 정도의 돈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서 와서 10억에 사요. 이 노인분은 거래 안 했거든요. 그리고 거래한 그 원래 토지주는 이제 사라졌고 그런데 이분은 그 다음 연도에 갑자기 기초연금에서 탈락합니다. 이게 바로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투기 거래가 바로 반영되는 공시가격 시스템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농지는 농지의 공시지가나 이런 거는 만드는 방법이 주택하고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실거래에 포획된다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이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성이 없으면 특히나 옆에 거래를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래인데 쫓아가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이 뭐 많이 나오지만 그 중립성이 뭐냐면 이제 평가사나 혹은 주택 가격을 이제 산정하는 사람이 자꾸 지시 가격이 내려와. 국토부에서 올려. 야, 내년에 선거인데 내려. 이러면 이렇게 휘둘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왜 전문가가 필요한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도드 프랭크법에다가 누구든지 간에 평가사, 거의 미국에서는 다 그 주택이든 토지든 다 감정평가사를 과세국의 공무원으로 고용해서 투입을 하거든요. 공적 평가에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함부로 전화하거나 담보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하거나 접촉해서 그 가격에 대한 의견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징역 몇 년에 처한다라는 게 법률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없다 보니 우리나라는 이게 정치 도구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지금 투명성인데 우리나라는 실거래 공개가 안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실거래 가격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보면 그 지번을 다 감춰 놓잖아요.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의 실거래 가격을 오픈해 보면 만약에 90-17번지다. 그럼 9만 공개합니다. 9. 나머진 공개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번에도 이제 이 올해 주택 공시가격의 산정 근거라 그래서 이 집을 만들 때 공시가격 만들 때 어떤 거래를 참고했는지 공개했거든요. 근데 공개한 데에 다 이렇게 별표로 돼 있어요. 집원이. 그럼 어떡하죠? 납세자가 우리 집 공시가격 만들 때 어느 거래를 가지고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교도 불가능하게 했어요. 옆집하고. 이게 공개 안 한 거죠. 이렇게 하면.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실거래랑 공개를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납세자가 그걸 가져다가 이의 신청하는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정 소송할 때 쓸 수 없어요. 그죠? 요게 잘못됐어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감정평가사. 토지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사가 하고 그 주택은 감정평가사가 안 합니다. 이것도 납세자 권리를 굉장히 침해하는 것인데 감정평가사가 해놓은 가격을 자꾸 감정평가사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심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을 심사하려면 뭘로 심사하죠? 나 모르는데 그 내용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분여회 수준으로 수준 높으신데 분여회가 하는 거죠. 뭐냐면 너 이 공시지가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 옆에 거래가 10억인데. 그러면 평가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납득시키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꾸 누가 혼내. 위에서 막 중립성 지켜주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 가격을 받아쓰기를 한단 말입니다. 실거래 가격을. 자, 이거에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 여기 정상가치가 3억인데 그 옆에다가 만약에 1억 5천짜리 거래를 발생시키면 이게 낮아지기도 해요. 요거는 이제 공시가격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왜 국토보유세를 걱정을 하냐면 국토보유세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단독주택 가지고 있으면 토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걷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원래 실제 아주 뭐랄까 이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해야 하는 그런 가격이 만약에 토지 가격이 그 3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다가 누군가가 와서 의도적으로 혹은 실수로 뭐 10억짜리 거래를 발생시켜. 그리고 이거 10억 대요. 세금 낼 돈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국토보유세 개념은 토지의 일정 비율을 세금만큼 국가에다가 주래요. 자, 이거 5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토지는 국가 거죠. 자, 그걸로 뭐 할까요? 토지 임대부 주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사가 자격증 있고 전문가로서 이거 사실은 말이죠. 10억이 아니고 3억이에요. 논쟁에 딱 참여를 하려고 했더니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국토부가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견책이나 징계를 받으면 바로 자격증을 잃으면 1년간 굶어야 됩니다. 물론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소송하는 동안은 굶어야죠. 누가 이걸 대적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 이제 중립성 법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높이하는 것도 문제지만 수용하고 싶어. 3기 신도시나 이런 데를. 그 옆에다가 낮은 거래를 발생을 시킨 다음에 보상가를 낮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실거래에 포획된 공시지가의 거의 공포스러운 괴기물 같죠. 그죠? 예, 지금 뭐 이런 스토리 정말 무섭고, 그리고 이제 뭐 계속 발생합니다. 지금 강남구 것도 이제 거의 다 했는데, 보면은 이게 제주도 사례인데, 요 하나의 빌라란 말이에요. 근데 그 빌라 중에 뭡니까? 더 넓은 면적이 6천만 원에 거래되고, 이 작은 면적은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 이거 잘못된 거죠? 오류 실거래죠? 그런데 이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공시가격 만들 때 썼어요. 이거 뭐냐? 미국 같으면 이런 일 없습니다. 왜? 발생한 모든 실거래 가격은 정상적으로 거래된 것인가, 그리고 가격 수준이 맞는가를 지방자치단체 과세국에서 감정평가사를 고용해서 그 실거래들을 다 입증합니다. 입증과 조정 매뉴얼이 있어요. 제가 번역을 해놓은 것도 있고 출판한 것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다 스크린을 해서 실거래 가격을 다 지도 위에 오픈하고 그 옆에다가 조정 실거래라는 거를 해놓고 모든 국민들이, 그죠? 모든 시민들이 다 볼 수 있게 해놓으니까 속을 수가 없고,
그다음 납세자가 우리 거 잘못됐네요라고 이의 신청하기도 너무 쉽죠. 그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그 우매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제도를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문제 제기를 못 하니까. 그죠? 그리고 이거는 또 보면 이번에 발표된 산정 근거인데 어디를 눌러봐도 이건 어디에 위치했어요? 예, 건물 이름이 뭐고요? 면적이 얼마고 그 인근에 무슨 학교가 있어요? 빼고는 나머지 글자는 다 똑같습니다. 모든 게. 이게 산정 근거라고 할 수 있나요? 다 그냥 면적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실거래 공개하는 거랑 똑같은 방법이죠. 공개를 했으나 쓸 수 없고 근거로 삼을 수 없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책이 이런 게 너무 많아요. 하고 있는데 하고는 있어. 예스인데 예, 작동하지 않는 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요거는 뭐냐면 뭐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리조트인데 그중에 한 건물을 그 공동주택으로 공시했어요. 그래서 그 아주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여기군요. 여기. 예. 여기는 다 비주거용 부동산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건물시가 표준액인데 여기는 지자체 장과 감정평가사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 리조트의 여기는 제가 이건 다 조사를 해봤는데 정말로 이거 손님들이 와서 여기서 묵었다는 걸 블로그에 올려요. 요 동을. 그런데 이거는 공동주택으로 공시돼 있어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관리가 이제 엉망진창인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엉망진창으로 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투기를 잡는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리조트 저 아까 펜션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그 가격을 만들 때 산정 근거를 공개했는데 뭐라고 돼 있냐? 요 위치를 했대요. 그러니까 리조트의 공시 가격을 만들 때 참고한 게 이건데 그 거래사에 제가 찍어봤거든요. 가서 위치에 가서 예, 제가 저걸 이제 찾아보니까 빌라예요. 인근의 빌라. 그죠? 엉망진창 뒤죽박죽인데 이런 걸 그대로 둔 채로 무슨 보유세로 투기를 잡으며 무슨 국토보유세를 하겠다는 겁니까? 국토보유세 하려면 이 아까 그 리조트에서 건물 가치를 빼야 돼요. 그래서 토지 가치만 남겨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세금을 걷는다는 거예요. 예, 공시가격을 얼마든지 왜곡하고 조작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우리나라 제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책은 있는데 작동하지 않아. 첫 번째 특징.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심판이 선수가 되고 선수가 심판이 되는 상황. 예? 그래서 그 중립성 훼손의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그때 언론에도 났죠. 예, 공시지가 만들 때 참고 가격이라는 게 미리 나왔어요. 국토부에서 내려줬어요. 부동산원이 한국감정원이 내려줘가지고 이게 신문에 나와서 난리가 났죠. 왜? 그럼 이거에서 벗어나지 말란 얘기잖아요. 평가사들 보고. 그래서 이게 신문에서 한번 논란이 됐는데 저도 그 당시엔 몰랐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보상. 표본 기준 가격 조사라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만약에 3기 신도시나 어디를 이렇게 보상을 하려고 그러면 기재부에서 보상해줄 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예산을. 그러니까 요만큼 보상하는데 예산이 얼마 필요하지?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다가 시켜서 표본 기준 가격 조사를 해요. 이건 참 괜찮은 거죠. 그죠? 예측을 위한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있는 조사를 한 한국부동산원이 법률상 뭐 LH나 국토관리청 같은 그런 사업 시행자를 대행하는 보상 업무 수탁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표본 기준 가격 조사 시킨 거나 마찬가지가 되죠. 그런 다음에 쭉 해서 이제 평가사를 선정을 해요. 자, 누가 선정하죠? 사업 시행자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이 선정을 하고 돈을 주지요. 그런 다음 이게 정말 이상한 법이에요. 이게 언제 됐지? 2018년에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 그게 뭐냐? 요 표본 기준 가격 조사 금액을 10% 이상 초과하면 감정평가사는 보상평가 검토를 받아야 돼. 이 한국부동산원이. 자, 역할이 몇 개죠? 표본 기준 가격 조사, 그 다음 보상 업무 수탁기관, 그 다음 검토기관, 징계기관 4개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건 뭐냐? 여기는 지금 평가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격을 정해놓고 그거를
10% 이상 초과 못하게 한다는 건 정당 보상을 피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신다면 오해받기는 딱 좋다. 이 정도로 완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뭐냐면 심판이 선수가 되고 선수가 심판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다 왜곡될 수 있어요.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죠. 근데 문제는 이제 피해는 누구에게 가느냐. 제가 이 국토보유세가 좋대요. 저 친한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불로소득 차단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 스토리를 얘기를 했더니 아씨 큰일이네. 그러더니 우리 동생이 저 선산을 자기 장남 대신 선산을 가는데 어떻게 그런 건 봐주겠지 이러는 거예요. 그죠? 선산에서 뭐 소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끔찍한 거예요. 이거 잘못돼서 그럼 그 선산 옆에 만약에 이 높은 거래가 하나 발생하면 그 선산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세금은 뭐 대출해서 내야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건 제도적으로 뭔가 이거 해주겠지 이러는 거에서 한 10년 지나서 누군가가 못 견디고 이렇게 자살하고 뭐 이런 아주 그런 슬픈 일이 벌어지면 그때 바뀔 거야. 10년 걸릴 건데 근데 그때쯤 되면 산이 안 남아 있겠네? 제가 그랬어요. 지분으로 다 넘어갔겠어. 예? 그런 스토리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이게 여기도 지금 그래서 지금 조세 개혁 들어갔거든요. 요 카운티. 젠트리피케이션 뭐냐면 거기가 도시재생 비슷하게 아주 핫한 동네로 바뀐 거예요. 힙하게. 예? 막 이 문화 게릴라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은퇴하신 분인데 자기 집이거든요. 78년에 구입한 집이 너무 공시가격이 올라가가지고 도저히 세금을 못 내겠다고 그래가지고 은퇴한다 이제 여기 떠나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국회의원으로 움직인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또 그 동네 이분은 뭐냐면 7개의 원룸을 가지고 있는데 뭐 나이 드셔가지고 그냥 귀찮아. 뭐 그냥 대충 받아.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렌트가 렌트비가 이제 고정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동네 젊은이들이 싼 집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이분도 갑자기 동네가 힙해지니까 떠나야겠다. 자 이거 그 다음 사람이 사면 비싸지겠죠 임대료. 그건 피해가 누구한테 갔죠? 젊은이들에게 갔죠. 무주택자들한테 간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중앙일보에서 그때 68세 노인이 12개 원룸 가지고 있는데 월세가 월 30만 원인데 올해 보유세가 4,8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나 임대료 수입은 4,500만 원. 자, 이건 무슨 얘기죠? 뭐 토지 임대부 주택 국가가 토지를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거의 다 마련이 됐고, 그리고 이렇게 세금이 무서운데 실거래만 발생시키면 바로 반영이 되는 이런 공시제도 시스템하에서 누가 감히 집을 가지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주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게 뭐죠? 주택, 부동산이라는 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죠. 우리는 때때로 오늘의 화폐가 내일이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딘가에 저장하고 싶죠. 그래서 제일 쉬운 게 은행에다 저금하죠. 그러나 인플레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실물에다 저장하고 싶어요. 자, 부동산에다가도 하고 주식에다가도 하고 비트코인에다가도 하죠. 그렇게 해야지 청년들이 자산을 증식시킬 거 아닙니까? 그죠? 주택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리츠 나왔잖아요. 그죠? 지분으로 해서 자산 증식하도록.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모두 다 죄악시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임대주택에 다 갇히는 거죠. 그죠? 그건 도대체 이게 무슨 수로 이게 이 부를 축적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른쪽에 계시는 분들은 좀 대안을 넌 안 돼 이렇게 이 왼쪽은 안 되겠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강하게 좀 대안을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충격요법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모든 거래가 다 오픈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공시가격 제도는 정말로 바뀌어야 됩니다. 미국에서 실거래를 쫓아서 공시가격을 만들잖아요. 과세국의 공무원으로 고용된 평가사가 만약에 실거래를 쫓아서 했어? 징계 대상입니다. 그게 징계 대상이에요. 평가사들은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한 그 가격을 찾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오늘 다 동의하시죠? 오늘 한국의 주택시장, 서울의 주택시장은 버블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왜 버블 가격, 앞으로 꺼질 거품 가격으로 왜 세금을 내야 되죠? 자, 버블은 가치를 벗어난 가격입니다. 예? 그래요. 이 안정적인 펀더멘탈한 밸류를 찾아서, 평가사각을 찾아서 얘기해주면 그거에 기초해서 세금을 내야죠. 그죠? 안정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어야죠.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공시제도 실거래 가격을 쫓아서 아무 전문성도 필요 없어. 그냥 옆에 가격을 베끼기만 하면 되는 이런 제도가 빨리 바뀌지 않으면 아주 합법적으로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토지 임대부주택에 갇혀서 자산 축적을 못하고 가난해지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요거는 나중에 제가 뭐 책을 써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것, 한국인들은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 공개념이란 단어가 언어의 관점에서 보면 좀 특이해요.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쓰는 대부분의 학술 용어는 한국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뭐 이런 단어들은 전부 서양의 단어고, 그 서양의 단어를 중국이나 일본인들이 번역한 한자어를 우리가 들여다가 한국어 발음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전부 외국어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학술 용어들이 다 외국어예요. 그런데 토지 공개념은 한국어입니다. Public Concept of Land라고 하는 거를 영어로 구글 검색을 해보시면요, 거기 나오는 검색 결과들이 전부 한국 사이트들이에요. 외국 건 없습니다. 이건 정말 한국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데피니션이 없어요. 정의가 없습니다. 토지 공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못 박아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마다 의미가 달라요. 말하는 사람마다 의미가 다릅니다. 다 뭔가 좋은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좋은 것의 내용이 다 다른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 토지공개념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야?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1990년대 초반에 토지공개념 3법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택지 소유 상한제, 개발 부담금제, 토지 초과 이득세, 이 세 가지였어요. 이 세 가지의 특성은 크게 보면 두 가지죠. 많이 가지 말라. 부동산은 많이 가지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택지 소유 상한제고, 그건 기본적으로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거 그 이전부터 아마도 한국인이 한국인이었을 때부터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가 사는 집 그거 하나 말고는 나머지는 가지면 안 돼라고 하는, 근데 본인은 가고 싶은데 남들은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이 관념을 매우 강하게 갖고 있고, 그것이 토지공개념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사람은 한 채만 가져야 되고 집을 한 채만 가져야 되고, 한 채를 넘어가는 걸 가지면 이거는 일종의 범죄다 라고 하는, 그걸 법적으로 범죄시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아무튼 그것은 나쁜 짓이야 라고 하는 이런 관념이 매우 강하고, 그 내용이 토지공개념에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개발부담금, 토지 초과 이득세 이런 것들인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토지에서 돈 버는 것은 안 되니까 그 토지에서 버는 돈을 국가가 환수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환수란 말 자체가 매우 마음에 안 드는데, 국가가 마치 뭔가를 준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환수, 도로 걷어가는 거죠. 환수가 아니고 징수예요. 그냥 뺏어가는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토지에서 그런 부동산에서 돈을 벌면 안 되니까 그걸 뺏어가겠다라고 하는, 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그것도 돈을 걷어가는 그것도 조금 가진 사람한테는 안 걷어가요. 거의 안 걷어가요. 많이 가진 사람한테만 많이 걷어가요.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다 뭉뚱그려 보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거주할 집 하나만 보유하는 게 맞다.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가 거의 공짜로 주는 게
맞다라고 하는 관념, 이게 기본적으로는 토지공 개념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부동산 문제의 대부분을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특히 강남 집값이 비싸지는 이 현상이 토지 공개념 이와 같은 관념에서부터 비롯된 거죠. 아주 쉽게 비유를 말씀을 해드리면 사람들은 지금 길거리에 나가보면 벤츠 자동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벤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요. 그래서 길거리에 이제 벤츠가 깔리게 됐어요. 자, 그런데 자동차는 벤츠가 무한정 공급됩니다. 그래서 벤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벤츠 가격이 떨어져요. 실제로 벤츠 값이 떨어졌어요. 할인 굉장히 많이 해요. 벤츠가 많이 팔릴수록 벤츠 값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주택은 반대라는 거죠. 고가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요. 한국인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또 다른 하나는 토지 공개념 때문에 이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은 정반대로 수요는 벤츠가 늘어나는데 공급은 아반떼만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반떼 렌트카만 공급을 해요. 사람들은 벤츠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데 공급은 아반떼 렌트카만 공급을 하고 그것이 마치 좋은 일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시장하고 정반대의 공급이 발생을 하게 된 거고 그 결과가 강남 집값이 더욱더 많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이 벤츠에 대한 토지 공개념이 왜 고가의 주택에 대한 수요를 늘렸는가? 그것은 우리가 흔히 똘똘한 한채 현상이라고 하는 바로 그 현상인 거죠. 한국인들은요, 지난 한 20년간을 놓고 보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안정적이에요. 75%, 70% 그 수준에서 거의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다. 자, 그런데 토지공 개념 이런 게 없었다면 그 부동산을 어떻게 구성을 했을까? 그 포트폴리오를. 뭐 그건 자기가 거주하는 집도 있을 테고 오피스텔 조그만 걸 하나를 사가지고 거기에 새 집도 놓을 거고 다가구, 다주택 뭐 온갖 방법으로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토지공 개념이라고 하는 이 편견은 그 포트폴리오를 매우 단순화시키죠. 어떻게? 여러 채 가지면 안 되는 거야. 너 부동산은 딴 거 가지면 안 돼. 그거 투기야.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부동산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한국인의 성향이 그래요. 그러면 뭘로 가지느냐?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 그것을 최대한 비싼 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집 살 때는 자기 현금 다 끌어오고 대출 끌어오고 아무튼 최대한 돈 만들어 가지고 최대한 비싼 거로 사요. 그건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면 투기꾼이 아니라 한국인은 다 그래요. 근데 그게 투기꾼을 잡는 그 토지공 개념 정책 때문에 더욱더 심각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똘똘한 한채 현상 때문에 고가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요. 그리고 그냥 싼 주택을 살 사람들도 자기가 원래 살려고 하는 주택보다는 다 비싼 걸로 이렇게 상향된 거죠, 수요가. 그런데 공급은 어떠냐? 뭐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한국의 신규 택지는 다 공영개발입니다. 100% 거의 100% 공영개발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그것도 공개념인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공공이 개발한 택지는 다 거기에 딱지가 붙어요. 무슨 딱지냐? 이건 중저가 주택이야. 거기에서 고가의 주택을 짓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건 거의 반역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 중저가 주택을 지어야 돼요. 자, 그러니 공급은 중저가고 수요는 전부 상향 조정되어 있는데 결과는 뭐냐? 비싼 집일수록 더욱더 비싸지는 거예요. 싼 집은 별로 안 올라요. 그래서 아파트 5분위 가격, 5분위 배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2016년 12월에 아파트 5분위 배율이 5였습니다. 5.0. 지난 2021년 6월에 8.9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
비싼 집일수록 많이 올랐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게 노무현 정부 때 거의 8이었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오면서 이게 쫙 떨어져 가지고 5가 됐어.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급상승을 하더니 8.9가 된 거예요. 비싼 집일수록 더 많이 오른다. 왜?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이런 거, 다주택 규제라고 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우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거, 한국인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뭐 안 된다고 야단법석하지만 아까 심기원 교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구체적 정책으로 들어가면 다 찬성한다고. 이래요. 한국인들이 지금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문재인이 잘못된 게 아니고 한국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아. 구체적 정책으로 가서는 다주택자 다 때려잡아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강남 주택값이 오르면 또 때려잡아야 된대. 절대로 못 때려잡는 거예요. 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때려잡을 수 없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히 그 변창흠 장관이 들어와가지고 공공자가주택이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거 크게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앞으로 아마 크게 이 정권이 계속되면 크게 할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분양주택 대신에 이제 분양주택 같지 않은 분양주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이용권만 뭐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임대를 해주든지 뭐 이런 것인데, 자, 이게 보세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 사람들이 자기 돈 내고 사라 그러면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다 자기 집을 살려고 해요. 그런데 정부가 예를 들어 50만 호다. 매년 신규 공급하는 게 50만 호인데 그 50만 호를 분양주택 안 하고 다 공공자가주택이라고 하는 걸로 소유했다고 해보자 이걸.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 집을 원해요. 근데 정부가 공짜로 임대주택 주면 뭐 그러면 고맙고. 자, 그런데 공짜로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게 되면, 공짜는 물론 아니지만 공짜 비슷하게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주택에 대한 꿈을 포기했을까요? 절대로 안 포기합니다. 이 공짜로 주거가 해결이 되니까 자기 자산에 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산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전히 한국인들은 돈이 생기면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공급은 다 아반떼, 임대, 렌트카야. 이런 현상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벌써 4시간 넘었네요. 네.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좀 그만하자. 이제 집이라고 하는 거, 뭐 토지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수요 공급에 맡기자는 거예요. 수요가 많이 생기면 시장의 레벨을 두면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 그런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도 지옥은 지옥이에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지옥은 아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덜한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현실이라고 하는 건 늘 살기 괴롭기 때문에 다 지옥처럼 느끼거든요. 항상 지옥이라고 느껴 사람들은. 하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덜한 지옥이 될 거다. 수요 공급 법칙이 작용을 하게 된다면. 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이든 뭐든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 목표 없이 이러면 이럴 것이다가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계속 호도한 게 아니냐. 그리고 그 목표가 있으면 수단이 있는데 그 수단들의 효과에 대해서 우린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낙담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여당 의원이 전세 계약할 때 신규 계약갱신하고 신규 계약할 때도 5%로 정하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냥 극단적으로 좀 표현하면은 서울의 전세는 무조건 5억법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서울의 전세 주택은 5억 끝.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게. 신규 계약이든 뭐든 매년 5%로 다 규제한다는 거는 그 이후에 그러면 서민들이 편해질 건지 아니면 중산층은 좋아질 건지 이런 생각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더 답답한 건 아까 김정우 교수님도 말씀했지만은 상당수의 시민단체가 그게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서민들이 좋아지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진짜 파퓰리즘인데 이런 포퓰리즘이 제발 좀 사라지고 진짜 서민을 위하는 목표와 수단이 정합성을 가지고 그런 사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세미나를 들으면서 들은 생각이, 아니 이렇게 많은 전문가가 이게 부동산 정책에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왜 이런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는 것이 정말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경제학자로서 이 부동산 문제가 하도 심각하기 때문에 들여다는 봅니다. 제가 전공은 하진 않지만. 근데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가서 다 오르거든요. 그 이유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워낙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다 올라요. 다 오르는데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뭐 신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김종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가격이 오르면 시장에 가만 놔두면 공급이 따라갑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별로 안 올라요. 그래서 다른 데는 오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따라가요. 이렇게 공급이 따라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못하게 다 막아놓기 때문에 이렇게 폭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만 참 이게 맡겨놔도 이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심각한 것은 제가 볼 때도 정말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이렇게 고쳐져야만,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부가 원래 손 대면 될수록 서민들은 못 삽니다. 그래서 이 정말로 서민을 위한 정부고 국민을 위한 거라면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